암벽 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풀꽃도 피어 있다. 틈이 생명줄이다. 틈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른다. 틈이 생긴 구석. 사람들은 그걸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 쓴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팔을 벌리는 것. 언제든 안을 준비가 돼 있다고. 자기 가슴 한쪽을 비워놓은 것. 틈은 아름다운 허점. 틈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을 기른다. 꽃이 피는 곳, 빈 곳이 걸어 나온다. 상처의 자리, 상처에 살이 차오른 자리. 헤아릴 수 없는 쓸쓸함, 오래 응시하던 눈빛이 자라는 곳. 배한봉 시집 주남지의 새들에 수록된 첫 시, 빈 곳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곳을 가리느라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볼세라 숨기고 지적당할까봐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틈과 빈 곳에서 오히려 꽃과 나무가 자란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틈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을 기른다고 말합니다. 새삼 이 허점과 여백과 얼룩이 다행으로 여겨지는 날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이기호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기호입니다. 네, 먼 곳에서 오셨죠? 네, 방금 전에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곧장 이곳으로 왔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기호 소설가님에 대해서 간결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현대문학으로 데뷔하셨고 소설집 최순덕 성령 충만기,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김 박사는 누구인가가 있습니다. 장편 소설로는 사과는 잘해요, 차남들의 세계사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소설집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를 출간하셨습니다. 책 나오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책이 5월 말에 나와가지고요. 벌써 한 3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책을 내면 작가들 의뢰 그렇듯이 이런저런 홍보나 혹은 독자와의 만남 뭐 이런 자리를 가야 하는데 네. 사실은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경장편 소설인데 그걸 한번 마감을 했다가 다시 다 엎고 다시 쓰느냐고 뭐 책을 내서 이렇게 뭔가 좀 홀가분하고 좀 쉬는 어떤 텀 같은 것들이 전혀 없이 계속 또 한여름 내내 소설을 쓰느냐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올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네. 소설을 이렇게 원고를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네. 약간 더위 먹은 소설이 된 것 같아가지고 살짝 지금 공포에 좀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간까지 지필로 얻은 독을 다시 지필로 해독하는 그런 저는 작업을 원래 했네. 그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렇게 좀 책을 내고 나면 네. 무언가 큰일을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계속 그 일부러 소설을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그걸 탈고를 해가지고요. 네. 사실은 조금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작품집을 출간하시고 또 충분히 쉬지 못한 채로 이 여름에 산고를 겪으신 그 작품도 독자들이 또 기대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원고지 제가 해보지 않았던 한 400장 정도의 경장편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뭔가 단편과 장편의 경계 혹은 중편의 경계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나름대로의 질서와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겪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네. 예.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이 작가의 말을 읽다 보니까 한편의 단편 소설 같습니다. 단편집 준비하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이 단편집이 4권째인데요. 네. 다 8편씩 단편을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7편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한 200장이 좀 넘는 단편이 있어서 분량면으로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교정지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무언가 내가 후라부노 껌을 샀는데 껌이 12개가 아니고 11개가 있는 것 같은 어떤 불량품 같은 느낌들도 좀 들고 라면을 샀는데 무슨 스프가 하나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네. 독자한테 조금 미안한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그러면 작가의 말을 똑같이 좀 한 편의 소설 형식으로 좀 써보겠다 길게 그런 의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일부러 좀 길게 썼고요. 네. 작가의 말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 이제 막 이 원고를 썼을 때 겪었던 어떤 실제 생활 삶을 좀 그대로 좀 투영시키려고 노력해서 썼는데 오바죠. 원래 이렇게 작가의 말을 이렇게 길게 쓰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작가들이 별로 없어요. 왜 원래 시인들처럼 이렇게 시인의 말 혹은 자서 이런 식으로 3줄, 2줄 혹은 아예 안 쓰는 작가들이 많은데 그런 작가들을 존경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길게 쓰는 인간들은 좀 뭔가 자기가 작품에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변명들을 일관하는 것 같은 느낌들 있죠.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그 수록된 작품 최민지는 어디로, 권순창과 착한 사람들, 그리고 표제작인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또 한정희와 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소설가 겸 대학에 적을 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런 까닭인지 이번 소설집을 보다 보니까 작가님 개인의 일상을 엿본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헤이수 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SF를 쓰든 혹은 아무리 판타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 이제 작가의 모습들이 조각조각 다 숨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숨기고 혹은 그 조각들을 나열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좀 지겨워지는 어떤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산문집도 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산문집을 제 와이프나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읽으면 이건 약간 사실과 좀 다르지 않냐. 왜곡이 좀 많다. 뭔가 엄살과 과장과 허풍도 좀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일기를 쓸 때도 스스로 또 이렇게 뭔가 자꾸 그런 왜곡과 과장 같은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픽션인가 논픽션인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만 내가 이기호라는 인물이 소설 속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설 속 인물로서 봐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그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로 주로 이번 소설집에는 저를 이렇게 표상할 수 있는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쓸 때는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점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스스로 감정적 거리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지점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듯합니다.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소설 창작을 가르치면서 이 소설을 쓰는 것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요. 초기에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랑 또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가르치면서 쓰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약간 변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소설을 가르치는 선생은 그 선생이 쓰는 소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쩌면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소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제 소설을 안 읽어요. 제 소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저도 수업 시간에 절대 제 소설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같이 읽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어떤 문법이나 문체들은 다 제각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도 어떤 표준적인 문체나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사실은 소설 선생으로서는 학생들을 어떤 정확한 틀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군불을 떼는 역할들 정도가 소설 선생으로서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학생들을 약 올립니다. 계속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등단한 타 학교 친구들의 예를 들거나 혹은 뭐 이렇게 한 명을 굉장히 그 띄워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쓰고 만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소설 창작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하더라도 교육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육자하고 작가 사이의 이 괴리는 생각보다 좀 커요. 네. 오히려 이것들이 양립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자를 가든지 소설가로 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계속 자괴감에 빠져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생각하느냐고 혹은 학생들 걱정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렇게 투영하는 교육자들도 분명히 옆에 있거든요. 그렇게 꼭 근본적이지만은 않더라도 대다수의 많은 시간들을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저만 하더라도 어쨌든 또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그 아주 육체적인 어떤 노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간들을 제 소설 쓰는 시간에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학생들에게 무관심해질 때도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헤이수 씨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설 쓸 때만 좀 예민해져요. 소설 쓸 때만 조금 예민해져가지고 네. 아주 날카로운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학생들 소설을 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짓인가 뭐 이런 스스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요 근래 특히.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 소설집의 그 핵심어를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어떤 윤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윤리에서 파생되는 염치, 어떤 부끄러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선생으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윤리적 판단, 어떤 개인의 윤리란 무엇이고 왜 이런 선택을 해도 부끄러운가, 이런 질문을 던진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특히나 이번 소설집에서 윤리라는 어떤 이런 주제에 천착하신 계기가 특히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당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창작하고 있는 많은 작가들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윤리라는 어떤
주제의식이라면 주제의식이고 네. 키워드라면 키워드인 이 단어는 비단 지금에만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소설적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소설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확고한 위치의 핵심에 윤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곧 개인에 대한 문제이겠죠. 그렇죠. 뭐 우리 사회에서 어떤 관습이나 도덕이나 규제, 법률 뭐 이런 걸로 통제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어떤 한 인물들, 즉 이 윤리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것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와 함께 이 윤리가 이렇게 조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단 이번 소설집뿐만이 아니고 네. 이전 소설 쓸 때도 계속 고민했던 것들이 그러한 어떤 예외적인 인물들 혹은 문제적인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요.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혜수 씨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좀 각기 다른 어떤 예외들 혹은 다른 상황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소설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그 뛰어난 그 게스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전직 DJ여서 굉장히 뛰어난 게스트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네.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었죠. 예,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했고요. 거의 변함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오래전 애인하고 네. 그 같이 늘 가던 카페 같은데 혼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는 헤이수 씨가 앉아 있어가지고 네. 약간 조금 그 감흥이 좀 깨지긴 합니다. 네. 그 이번 소설집을 보면서 제가 어떤 변화를 감지했는데, 그 전에는 그 버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남성들이 주로 많이 등장했는데, 이번 작품집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예.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 내 소설의 인물들은 대부분 중심 서사의 혹은 주 인물의 생물학적 남성들만 자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까? 그 시봉이었나요? 뭐 시봉이도 그랬고 진만이도 그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버디 예. 픽션 같은 느낌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한번 내가 익숙하지 않고 조금 낯선 지점으로 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해서 뭐 이번 소설에는 이제 가장 긴 소설이 날 혐오하게 될 박창수에게 나오는 김숙희인데 네. 김숙희의 1인칭 어떤 진술서의 어떤 형식으로 쓴 소설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죽을 뻔했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암만 소설가여서 무슨 영매처럼 타인의 어떤 정신적인 지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성으로 무언가를 문장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혹은 온전히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지는 못하겠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노력할 수 있을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는 있을지언정 네. 이 사람이 페미니스트다라고 나는 페미니스트야라고 말하는 남자들은 저는 사실 살짝 의심하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작중 주인공들 물론 여러 편 7편의 소설이 있지만은 이 주로 등장하는 작중 주인공의 특징을 제가 일부러 보니까 생소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용한 분노와 혹은 무력감을 느끼다가 그럼에도 일상을 지키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어떻게 그냥 네. 딱 이기호예요. 그냥 소심하고 겁이 막 좀 많고 뭔가를 좀 해볼까 하지만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는 어떤 소시민적 욕망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체화되고 육화되어 있는 한 남자. 뭐 그 정도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이러하죠.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작가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소설을 쓸 때 이기호와 실제 삶의 이기호의 어떤 괴리 같은 것들 때문에 스스로 조금 뭐랄까요, 자존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하락할 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마 나중에 혜수 씨께서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소설집이나 요 바로 전에 장편 차남들의 세계사나 네. 김박사나 누구인가 뭐 이거를 쓴 요 무렵들이 제가 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딱 그때가 제가 MB 정권이 들어서는 그 해에 광주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쭉 써왔던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들이.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죠.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뭐 이거는 비단 어떤 문학 예술 뭐 이쪽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 항의하고 그것들을 뚫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기껏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골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꾸 이 소설 쓴다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알리바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 와중에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학교 선생이 됐고 아파트를 물론 대출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했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서 내 어떤 개별적인 개인의 어떤 커리어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있고 소시민적 욕망들은 계속 강렬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한편 소설을 쓸 때는 이 지점에 대해서 무언가 발언해야 한다는 어떤 무언가 약간 작가적 압박감, 책무감, 뭐 네. 책무,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쓰고 나서 돌아서면 자꾸 내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쓰고 나서 또 이번 달 대출금을 얼마를 갚아야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개인적인 지점들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10년이 좀 빨리 좀 지나갔다는 게 저한테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어떤 작가로서의 사회의식과 그 일상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경제적 부분 어떤 이런 사이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봅니다. 제가 언젠가 오다가 KTX를 타고 오다가 그 KTX 타면 이렇게 TV 같은 걸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고 보여주는데 네. 거기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라고 예전에 그 항일 투쟁을 많이 하셨고 또 광복이 된 이후에는 이쪽 이승만 정권 쪽에서 굉장히 탄압을 받으시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도 숙청당한 그분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네. 그분의 친척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몇 장면이 나왔어요. 네. 자기는 약산 선생이 너무 싫다는 거야. 약산 선생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고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KTX를 타고 이렇게 광주에서 뭐 서울을 오가면서 이제 자주 종종 그랬으니까 그걸 종종 봤는데 네. 그걸 볼 때마다 나도 약산 선생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척의 그 약간 한맺히고 원망 섞인 눈초리. 약산 선생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우리 집안 잘 살았을 텐데 뭐 그런 모습들이 집에 있는 제 아이들의 모습들과 이렇게 자꾸 오버랩돼 가지고 네.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 혹은 누군가를 쉽게 따라다니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지점에 조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최미진은 어디로의 마지막 구절이 잊히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모욕을 당할까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서글프고 부끄럽다. 이 문장에 공감을 느낄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이 결말을 쓰실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모든 작가들이 그럴 거예요. 이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감에 쫓겨 있고 시간은 이미 훨씬 지나 있는 상태고 계속 잠을 못 자고 오랫동안 하루에 막 열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앞에 잿더리에서는 꽁초가 무수히 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 정신으로 이걸 썼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때들이 종종 있는데요. 좀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쓴 문장들이 무언가 이렇게 잘 해석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구획되지 않는 어떤 문장들이 좀 있어요. 그 문장들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의 단편 소설을 읽을 때 그런 문장들을 찾는 그 재미들이 좀 있습니다. 얘가 이 문장들은 제정신으로 쓴 문장이 아니구나. 하지만 참 여기에서 무의식이 튀어나왔다. 좋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최미진은 어디로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원래는 이런 매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전에 그냥 아주 심플하고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마쳐졌어야 하는데 뭔가 약간 좀 제가 훅은 좀 달아올랐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아마 썼던 문장인 것 같은데요. 이 최미진은 어디로 쓸 때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읽었던 책들이 이제 뭐 혐오나 모욕이나 수치에 대한 책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읽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감정과도 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그쪽에 조금 집중하면서 사실은 소설들을 계속 쓰려고 노력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무의식들이 투영됐던 문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최미진은 어디로를 쓸 때도 그 주제의식 그런 것들이 좀 강렬하게 좀 작동이 됐던 것 같아요. 광주에 있고 학교 선생이고 뭐 여러 이제 20대의 청춘들을 자주 만나는데 네. 이 친구들의 특징이 굉장히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그럼 알 수 없는 분노야. 알 수 없는 분노이긴 한데 그 분노를 만들게 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는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혐오와 수치 혹은 이런 모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하게 됐는가. 어떤 친구들은 이것이 제대로 애도되지 못했던 어떤 지점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고, 네. 혹은 인간의 동물화, 인간의 죽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책들에 대해서 계속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뭐 이 혐오 수치, 모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오다 보니까 어떤 심리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계속 우리 시대의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수긍 안 되는 지점들도 너무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원래 질문은 이번 작품집이 묶이기까지 영향을 준 예술 작품이라든지 세계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작가가 된 지 한 이제 19년,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예술 작품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을 쓰는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소설이 달라지고 뭐 변하고 이런 측면에 보다도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가에 대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소설을 쓸 때 다른 예술 작품들을 가급적 그 단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영향을 그쪽에서 받을까 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해진 거죠. 일정 정도. 훅 가. 훅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좋은 시를 보면 훅 가고 그것들을 어떻게 와 이거 좋다 하면서 변주해서 내 소설 안으로 끌어들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는 것 같고 너무. 네, 네. 소설도 어떤 작품들을 훅 읽으면 제가 그저께까지 계속 그 박상영이라는 신인 작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있으면 작품집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작품들을 쭉 일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이 친구처럼 나도 퀴어를 쓰게 될까? 막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되고 네. 또 그저께도 박형서의 이제 새 소설집이 나왔어요. 낭만주의라는 책이 나왔는데 물론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은 다 문예지에서 이전에 봤던 작품들인데 이렇게 묶어놓은 걸 또 보니까 아 정말 얘는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저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인터넷이나 다른 기타 예술 장르를 조금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뭘 했다고 다음 코너나 뭐가요? 계속하죠. 근데 이게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질문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좀 난감한 기분을 들 것 같아서 예, 괜찮아요. 이번 작품집을 꾸리면서 어떤 창작 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네 번째 소설집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단편 쪽에서는 어떤 창작 기술 측면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전폭적인 변화는 아닐지라도 어떤 주안점을 둔 창작 방식의 변화, 어떤 변화 요소가 있는지, 뭐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대거 등장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눈에 띄거나 제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고요. 전 조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에 조금 예민해요.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작업 공간. 그래서 한 작품을 끝낼 때마다 공간을 좀 옮겨 다녀요. 작업실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는 월세로 살고 또 제가 무슨 돈이 많은 작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할 수 있는 그 작업 공간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 제가 전라남도 광주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주 쪽은 광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말도 안 되는 월세의 어떤 공간들이 꽤 많아요. 뭐 100평 되는 기와집을 뭐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제가 마당에 있는 어떤 기와집을 작업실로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작업을 한 번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여름이면 가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요. 그 김에다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고 언젠가 한 번은 귀신이 나오는 집에 들어갔다가 두려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면 계속 뭔가 등 뒤에서 누군가 날 두들기는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도 철수한 적이 한 번 있었고 하지만 한 작품을 하나의 공간에서 끝내고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기고 뭐 이런 지점들을 많이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작업실에 가면 집에서 오는 전화도 가급적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절을 시키고 그러니까 저같이 직장이 있는 친구들은요. 직장을 가진 채 글을 쓰고 있는 친구들은 직장인 이기호와 소설가 이기호의 이 뭐랄까요 단절 혹은 절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루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뭐 작업실에 가면 일단 뭐 한 30분이나 1시간은 무조건 자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 비밀인데 이런 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하우를 노출했으면 누설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이기호 소설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소설에서는 이렇게 낭독할 문장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문장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제 소설의 문장들은 그냥 읽기 편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은 그저께 그 박상수 시인 겸 평론가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와는 평론집이 한 권 있어요. 그저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따끈따끈한데 거기 책 머리에 네. 이윤설 시인이라고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시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기까지도 했는데 이윤설 시인의 그 시를 하나 인용한 게 있어요. 그 시가 오버라는 시인데 너 오버하지 마 할 때 그 오버라는 시인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에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그 시가 굉장히 울림이 좋아서 그 시를 읽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이윤설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기로 했다 오버 널 떠나기로 했다 오버 엔진이 툴툴거리는 비행기라도 불시착하는 곳이 너만 아니면 된다 오버 열대 야자수 잎이 스치고 바나나 투성일 거다 오버 행복하자면 못할 것도 없다 오버 죽이 끓고 변죽이 울고 이랬다 저랬다 좀 닥치고 싶다 오버 원숭이 손을 잡고 머리 위 날아가는 새를 벗삼아 이구아나처럼 엉금엉금이라도 갈 거다 오버 왜 그렇게 쥐었다 폈다 꼬깃꼬깃해지도록 사랑했을까 오버 엔꼬다 오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박상수 시인도 이 시를 보고 뭔가 이게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연인에게 난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이별 선언을 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마저도 이 슬픔의 정서를 그냥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들인데 저는 좀 이런 게 좋아요. 슬픈 거 슬프지 않게 말하는 것들 혹은 기쁜 것을 뻔하지 않는 기쁨으로 얘기하는 것들 이게 이제 약간의 예술적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윤설 시인 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덕후처럼 조사도 해봤더니 네. 연극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정말 난 무식하구나. 전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좋게 읽었던 시였습니다. 네. 불시착한 곳이 너만 아니면 된다. 오버. 뭐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이번 코너는 그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를 틀어드립니다. 오늘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일단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이들이 노는 소리 같아요. 네. 제가 그 문단에서 몇 안 되는 네. 제 또래 중에서는 거의 그 유일하다시피 할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그렇죠. 가장이기도 합니다. 예. 초등학생들이고요. 저학년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 전라도 쪽은 좀 이상해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집에 옵니다. 학원들을 안 가나 봐요. 아직도 많이 서로 집과 집을 놀러 다니는군요.
저는 아이들 친구들이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말썽을 피우고 있으며 걔네들의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네. 어느 날은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7명이 앉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 아이들과 강아지 한 마리와 거북이 2마리가 저희 집의 구성원들인데 아. 그 환경 속에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지? 좀 나 애들 없는 작가, 나도 하루키 같은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욕망을 품을 때가 많았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환경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다 제가 저지른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 차이들을 제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소시민적 욕망들, 뭐 또 소설을 쓴답시고 뭔가 사회적 문제들 혹은 고통받는 약자에 대해서 소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작가 자신 개인으로 보면 또 자기는 자기의 어떤 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모순되면서 계속 이렇게 거리를 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또 다른 소설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난 황순원 문학상 시상식 때 제가 갔었는데 그 문학상을 받은 것도 물론 부러웠지만은 그때 그 아이들 셋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 셋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 눈에는. 예, 그냥 이렇게 슬쩍 보면 부러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네, 좀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좀 많고요. 우리 사회의 어떤 교육 문제들이나 저출산 문제들이 왜 이렇게 심각해지나 뭐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맞춰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번 여름에 발견한 아름다운 장면 한 가지. 제가 지금 작업실로 삼고 있는 동네가 나주에 있는 남평읍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한적한 곳이었고 옆에는 막 이렇게 드들강이라는 아름다운 강도 흐르고요. 그 옆에 남평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그 임철우 선생의 사평역의 어떤 그 공간적 배경이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마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재개발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아파트 공사판이 벌어졌어요. 아주 그것도 대규모로 벌어졌는데 뭐 저는 뭐 월세여서 뺄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계약 관계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공사판 한 가운데서 글을 썼어요. 근데 이번 여름이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끔찍하게 더웠는데 제 작업실엔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막 1시간에 한 번씩 나와서 좀 걸어가면 편의점이 좀 먼 곳에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아이스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스 커피를 사 마실 때 늘 제 주위에 누군가가 있었냐면 그 아파트 공사장에 그 건설 노동자들이 옆에 늘 있었어요. 네. 한국 분들도 많았지만 그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옆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그 땀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 하얀 그 소금 결정체가 된 얼굴로 내 옆에서 같이 아이스 커피를 같이 이제 쪽쪽 빨고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가 쓰는 소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시점들도 있고 어떤 노동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올여름에 계속 문장을 지었다, 허물었다,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올여름은 너무너무 더웠지만 또 함께 같이 노동했던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 이 정도가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폭염 속에 외국인 노동자와 나란히 앉아서 뭐 하지만 또 그분들은 네. 계속 어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네. 저희야 뭐 소설 쓴다고 포문 잡고 앉아 있지만 네. 누워 있는 시간도 많고요. 네. 계속 딴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네. 어쨌든 하지만 예. 뭐 굉장히 오늘 훌륭한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좋은 말을 하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드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왠지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이제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문장의 소리를 진행하던 자리로 오늘 오시면서 10년 전에 제가 문장의 소리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네. 브랜드 떠올랐던 어떤 흑역사가 있는데요. 혹시 에이수 씨는 공개 방송 같은 거 하셨습니까? 9월 2일 날 합니다. 9월 2일 날이요. 예. 어떤 밀폐된 장소에서 하십니까? 카페테리아. 저희 때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 대왕릉 바로 옆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글날 네. 기념으로. 저한테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역사거든요. 거기에 여주 시민들이 많이 오셨고 약간 전국노래자랑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덥고 또 계속 떨고 게스트들은 말을 안 듣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런 경험들이 DJ를 성숙시키고 아주 유능한 DJ로 만드는 아주 첩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밀폐된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문장의 소리를 조금 더 세계화시키고 네. 아주 유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강변이나 잠실주 경기장 앞에서 가서 공개 방송을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자를 많이 끌어와야죠, 문장의 소리가. 그럼요. 예. 10년 전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들으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소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는 몰랐어요. 제가 할 때도 위태위태했는데 그것은 DJ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지만 이게 여전히 우리 옆에 있는 진짜 문화로서 만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팟캐스트 뭐 이런 지점으로서 오래오래 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헤이스 DJ하고 조혜진 PD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호 소설가 최근에 출간한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기호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강보경 차장님,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이윤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강보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교류홍보팀을 맡고 있는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에서 문학 분야와 음악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은 작가분들이 해외 나가시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영 팀장님. 네, 저는 번역원이 요즘에 이제 해외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성과들을 국내 독자들과 나누기 위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세계 작가축제나 그리고 한국문학 쇼케이스, 역시 같은 낭독회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기관 홍보를 맡고 있어서 보도자료 배포나 SNS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문학 쇼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한국문학 쇼케이스는 저희 주요 고객들인 번역가나 출판사 그리고 작가분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의 총체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하에 진행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행사인데 해외에서 한 11분 정도의 출판인이 오시고 그리고 또 한 11분 정도의 작가분들이 오셔서 저녁에는 낭독회를 그리고 낮에는 서울도서전에서 발제나 대담을 진행하면서 3일간의 어떤 아트 마켓의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네, 그 국제화를 위한 일종의 아트 마켓이군요. 쇼케이스가. 네, 아트 마켓입니다. 예. 강보경 차장님은 그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창작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영국 노리치 작가센터, 그리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몽골 울란바타르 대학교, 러시아 살린 한국어 교육원, 그리고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 등등의 기관으로 저희 문학 작가분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또 그 현지에서 다양하게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을 거점으로 이제 작가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새로운 어떤 창작 환경을 열어서 그곳에서 머무르시면서 새로운 어떤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그곳에서 창작 활동도 하시고 또 작품을 위한 취재도 하시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대략 한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작가들이?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최대 3개월까지 계실 수 있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머무르시는 일정입니다. 네. 또 이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또 작가들의 또 로망이잖아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지원하고 계신가요?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이게 아마 2019년도 지원 사업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지역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로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스웨덴 쪽으로도 저희가 스톡홀름 지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도 인기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작가들이 따로 지불하는 금액이 있나요? 저희가 매년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규모가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 현지에서 머무르는 생활비는 작가분들께서 본인이 부담하시고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항공료 그리고 또 현지에서 머무르시는 그런 숙박 비용 그리고 현지에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작품들을 현지어나 혹은 영어로 번역해서 작은 그 소책자로 만들어서 현지에 가지고 가시게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지에서 만나는 예술가분들 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눠주고 또 작품을 소개하고 작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직접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해 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번역부터 소책자 인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 가시는 작가분들이 반응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이윤영 팀장님부터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어린 시절을 좀 돌이켜보니 제가 어린 시절에 책과 어학을 동경하던 아이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기억나는 일들이 밤을 새워서 위인전을 읽다가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세계명작 시리즈를 읽다가 밤중에 엄마한테 들켜서 자주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번은 소년 한국일보에서 하는 시 창작 대회에서 동상인가를 수상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글짓기와 그리고 독서에 몰입하는 그런 묘미를 어렴풋이 깨달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첫사랑의 아픔을 심하게 알아서 이제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맥빌이라는 미국 시트콤이 있는데 그 시트콤에 푹 빠졌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첫사랑 상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첫사랑과 그리고 그의 현재 와이프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는데요. 좀 기발한 상상 장면도 좋았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 항상 단골 바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있는 노래 가사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다는 그런 단순한 동기에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이겠죠. 그 한국일보 시창작 대회에서 동상을 받은 작품. 어떤 작품이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기억하세요? 제가 그 사실 자체를 한 10여 년간 잊고 살았는데 이 연대기를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왜 번역원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아무도 보관해 놓은 자료가 없으시더라고요. 네,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것은 단풍을 소재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단풍. 네. 중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의 아픔. 그 아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뭐, 하여튼간 뭐, 사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든지, 뭐, 그 남자가 살고 있던 근방에는 일부러 돌아갔다든지, 뭐, 어떤 아픔들이 기억나세요? 네,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감정도 다 즐겼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심하게 알았던 것도 있지만 좀 기간도 길었어요. 되게 나이도 어렸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의 그 머리 뒤에서 나던 후광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부터 대학교 초반까지 계속 그 분과 뭐 띄엄띄엄 만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아리를 했으니까 그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정도보다는. 그 첫사랑이 깨어졌지만은 그래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 드문드문 네.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네, 그래서 친구로 남은 상황이라서 이 엘리 맥빌의 이 주인공과 좀 더 공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때요? 그 엘리 맥벨의 그 자막을 혹은 엘리 맥벨이 하는 그 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졸업하신 지 한참 시간이 지나셨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다시 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보면은 그 후에는 또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영문학으로 진로를 정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제가 졸업한 후에는 또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보험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오히려 사춘기처럼 방황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학창 시절보다. 뭐 방황은 계속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네,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강보경 차장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나의 연대기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랜만에 입사 지원서를 썼을 때 그 자소서를 쓰는 기분으로 저의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거제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아주 갓난쟁이였을 때 울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거제도에 살 때 너무 울어대가지고 배를 타면 배가 뒤집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울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많이 울었는데 다 큰 지금도 아주 가끔씩 울고는 합니다. 눈물은 저에게 가끔 흐린 마음을 개운하게 하는 치유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국 영화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잠드신 밤 혼자 TV에서 방영하는 심야 영화를 몰래 보곤 했습니다. 6학년 때는 겁도 없이 친구랑 둘이서 동네 극장을 찾아가서 벌벌 떨며 어른들 영화를 보고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꼬꼬마였는데 아마 그때부터 한국 영화를 무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짝사랑이 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지독한 짝사랑을 오래 해서 아주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그 아픔이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중마고우를 따라서 학교에 도서관을 자주 갔었고 또 책도 여러 권 빌려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손에 들려진 책가방, 도시락 가방, 그것 말고는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전공이 중국어여서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었고 또 북경, 상해, 천진, 남경, 산동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요. 대학 시절에는 중국 문학 작가 루신이나
빠진 라오셔 같은 중국 현대 소설 작가들을 알게 됐었고 그들의 작품을 중국어 원문으로 또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때는 루신이나 라오셔 작품을 읽고 엄청 매료가 돼서 특히 루신의 광인일기나 아큐정정은 정말 매력적인 작품으로 기억이 됩니다. 중국어 전공이었던 탓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홍콩 영화를 수입하는 영화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또 만나고 싶었던 왕가의 감독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몇몇 직장을 거쳐서 우연한 기회에 2009년 지금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선배와 함께 거의 매일 연극, 무용음악, 전통 등 공연들을 엄청 보러 다녔습니다. 수십 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처럼 스크린을 통해서나 혹은 대중음악처럼 음반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배우들의 숨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무용수들의 몸짓을 눈앞에서 바로 보고 또 고수들의 추임새를 현장에서 따라하게 되는 그런 공연들을 매일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꼈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떨어진 나주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개구리, 메뚜기, 잠자리를 수시로 만나곤 합니다. 도시 소음에서 멀어져 전원 생활에 가까운 농가 밭을 지나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누군가의 삶도 바꿨고 앞으로도 바꾸게 되겠죠. 저는 그 과정에서 저의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예. 귀가 번뜩 뜨이는 대목이 있는데 졸업 후에 홍콩 영화를 수입하는 네. 곳에서 네. 근무를 하셨는데 왕가희 감독과 네. 함께 일을 했다라는 거는 네, 그 왕가희 감독이 준비하던 영화를 같이 제작을 했었는데요. 네, 2046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오래 찍었었는데 결국은 제가 퇴사할 때까지 제작을 마치지 못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때 인연으로 제가 지금 쓰는 휴대폰 번호 끝자리가 2046입니다. 네. 그때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네. 지울 수가 없어서요. 그 왕가희 감독은 좀 캔토니스를 쓰지 않나요? 둘 다 쓰세요. 만다린과 캔토니스. 만다린, 캔토니스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시더라고요. 네. 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겠네요.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실세도. 네. 아니 중학교 때 그 짝사랑을 오랫동안 앓으셨다고 했는데, 네. 뭐 그 상대는 학교 선생님이셨나요? 그 흔한 교회 오빠였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나주에서 오늘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김종욱 찾기란 영화를 벼르다가 보면서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첫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였는데 되게 감회가 새로웠었고 또 그 주인공 이름이랑 제 첫사랑 이름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네, 추억에 잠겨서 서울로 왔습니다 오늘.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두 분이 그 소속된 기관의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윤영 팀장님부터. 네,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이고요. 2001년 세워졌고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한국 문학을 매개로 세계 독자와 만나는 일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소개할 도서를 선정해서 번역하고 또 출판하고 그리고 그 출판된 도서를 매개로 해외에 있는 문학 축제나 문학 행사에서 독자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그리고 한국 문학의 해외 출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도 두어서 번역가 양성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 저희 사업 구조상 해외 독자와 만나는 일이 훨씬 많은데요. 국내 독자와도 어떤 같이 이런 성과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조금 뭐 교차 언어 낭독회나 아트 마켓이나 이런 행사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몇 분 정도가 일하고 계시나요? 한국문학번역원에. 저희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일을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보경 차장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요, 저희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 행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혹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 창작 활동들을 지원하는 예술 지원 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해에 약 2천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네. 문화예술을 즐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문학, 시각, 음악, 무용, 전통예술 분야에 이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서는 국제교류부여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최되는 또 해외에서 개최되는 그런 국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니스에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저희가 그 국제 미술전이나 국제 건축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의 가장 큰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그 서울국제문학포럼을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10월에 동아시아 문학포럼을 개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이번에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에서 꼭 홍보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이윤영 팀장님? 네, 저희가 가을에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국제작가축제를 엽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7번째 준비하는 행사이고요. 이 행사의 의도는 이제 서울을 무대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이 쌍방향으로 교류하는 그런 현장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경년제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가하시는 작가분들은 소설가 중에서는 공지영, 김희선, 박솔매, 이인휘, 장강명, 정지돈, 표명희 작가님, 그리고 시인분들 중에서는 김근, 김혜자, 김현, 박소란, 박준, 신혜욱, 신보선, 오은, 장성남 이렇게 16분의 국내 작가분들께서 참석하시게 되고요. 해외 작가분들도 한 14분 정도가 미국, 스위스, 콜롬비아, 조지아, 중국, 베트남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올해 주제는 지금 여기 있습니까? 인데요. 작가분들이 앞에 보이던 아니면 보이지 않던 간에 항상 저희 사회의 어떤 현안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참여해온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작가분들이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작품이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오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 국내 작가 16인, 해외 작가 14인, 네. 이 30명의 작가가 이번 가을에 행복한 페스티벌을 열겠군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강보경 차장님. 네, 저희 예술위원회에서는 해마다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3개의 레지던스 기관에 우리 작가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인, 소설가, 극작가 또 아동 문학가 분들이 저희가 지정한 미국 아이오와 국제창작 프로그램 그리고 영국, 독일, 몽골, 러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이란, 프랑스, 모스크바, 인도, 쿠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미국의 아이오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 2달 반 동안 미국의 아이오와라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전 세계의 약 한 30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 생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8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의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리치 작가센터는 약 3개월 정도 머무르시게 되고요. 가셔서 창작 활동이나 또 원고를 태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취재를 하시거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 작가 축제하고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야말로 이 국내 작가들을 서포트하는 일인데요.
그 일하시면서 힘들 때도 있고 이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이윤영 팀장님부터? 힘들 때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힘들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산하기관으로서 평가를 받을 때 좀 수적인 아니면 수치로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 좀 꾸준히 지원이 되어야 한 10년 지나면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평가 결과로 뭐 다음 해 예산이 바뀌거나 이제 그럴 때 조금 한계를 느끼고요. 그런데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제가 여기 연대기를 작성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썼던 보고서들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주로 번역원에서 이제 교류홍보팀에 오기 전에는 영어권 팀에 있으면서 영어권에 저희 작품을 소개하는 일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개했던 작품이 한 100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번역을 지원해서 출판사를 직접 섭외해서 해외에 출간되는 책을 받아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엔 또 이제 교류홍보팀에 와서 느끼는 부분은 그런 출판된 텍스트들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뭐 작가분들을 부르거나 출판인 분들을 해외에서 불렀을 때 조금 한국 문학에 대한 대화가 좀 더 쉽게 오고 가고 어떤 잡지에서 소개됐던 작가의 이름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랬을 때 좀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 어떤 사업은 성과가 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어떤 성과적 수치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이러면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많이 아픕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이제는 저변화가 되고 또 다른 작가들이 알아보고 그럼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목영 차장님. 네, 이제 저희도 또 특히나 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성과라는 것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여서 사실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지원했던 작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또 어떤 책들을 내셨는지를 쭉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다녀오셨던 분들이 책을 출간을 하신다거나 혹은 또 출간을 하시고 저희 쪽으로 소식을 알려주시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국내외에서 많은 수상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원해서뿐만이 아니라 뭔가 작가분들께서 노력한 어떤 결과들이 보이는 것들이 또 반갑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에서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좀 어려운 거는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이 예민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어떤 일들에 좀 가끔씩 오해가 생기기도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담당자로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감사한 것은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담당자가 뭐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확대가 되려 하면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 주셔야지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네. 보니까는 그 늘 작가들을 뒤에서 혹은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자로서의 역할인데 그럼 제가 이번에 상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If I were a writer. 내가 만약 작가라면 강목영 차장님께서는 어떤 레지던스에 참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그 나라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남미권이 쿠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쿠바 호세 마르티 문화원으로 작가분을 보내고 있는데요. 쉽게 가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쿠바에 대한 막연한 어떤 동경들과 뭔가 쉽게 허락되지 않은 국가인 것 같아서 쿠바에 꼭 한번 가보고 싶고요. 네. 네. 그 이윤영 팀장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작가라면 그 작가 페스티벌에 보면 서로 이렇게 짝을 져서 커플로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떤 작가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같은 작가지만 이제 전업 작가분들도 좋지만 좀 다른 직업도 같이 가지고 계신 작가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뭐 출판계에 계시더라고요. 이제 번역가로도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출판사의 에디터로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좀 저희가 작가 축제 중에서 하나의 코너가 작가들의 수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저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들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우리나라에는 뭐 등단 문화도 있고 대부분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좀 각 나라의 출판하는 방식이나 작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출판계에 계시거나 번역을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모두 문장의 소리의 첫 출연이신데 오늘 소감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참석을 이런 자리에 처음 해봤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헤이즈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서울국제작가축제에 매년 좀 컨셉을 변화해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일반 독자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려고 개막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좀 더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주제로 정해서 독자분들께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매번 문장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이런 좋은 문학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작가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성실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해외 레지던스 사업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작가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소설집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출간하신 박상영 소설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영입니다.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통해서 등단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첫 번째 소설집을 낸 소설가입니다. 따끈따끈하게 정말 며칠 안 됐더라고요, 나온 지. 네. 네, 지금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책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계속 표지를 만지면서 흡족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책 나온 이후로 사실은 한 번도 안쪽을 펼쳐보지는 못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고치면서 너무 사실 책 만들면 계속 보면서 질려버리잖아요. 제 소설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막상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별로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해서 제대로 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만 그냥 맨날 만져보고 있어요, 표지만. 그 디자인은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네. 사진은 제가 원하는 사진을 골랐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디자인 같은 거는 디자이너님께서 다 조율을 해주셔서, 네, 아주 흡족한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소설집을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말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듣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퀴어라는 그 키워드가 가장 메인에 있을 것 같고요. 사랑과 좌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술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 내고 친구랑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실이 제가 쓴 거의 모든 소설에 술이 등장하고
주종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뭐 권여 선생 같은 경우는 주로 소주를 다루신다든지 그러시는데 저는 뭐 소주부터 시작해서 보드카, 맥주, 와인 등등 뭐 양주와 뭐 동양의 술까지 아우르는 그런 다양한 술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네. 주류의 문학을 그러면 주류와 비주류가 아닌 주류의 문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가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주량은 제가 술 잘 마시지는 못하는데요. 그냥 소주 뭐 한 병에서 2병 정도 마시고 그러시군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술은 소주거든요. 맥주는 머리 아파서 잘 못 마시고. 저랑 비슷하시군요. 아, 네네. 나중에 소주 한 예, 기회가 된다면. 네, 그 소설집을 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목을 정할 때 표제적으로 삼을 만한 제목들 이 생각보다 많이 좀 이렇게 가닥이 안 잡혀서 그게 힘들었거든요. 제 안에 있는 작품들 제목이 다 길고 네. 좀 이렇게 딱 이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제목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지금 제목도 사실 인터넷 서점에서 찾으시면은 한 줄에 다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점점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네네. 그래서 뭐 기억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고 그래서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되도록 짧은 제목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소설 쓸 때 항상 분량을 그 청탁받은 양보다 길게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소설집을 묶으려고 모았더니 편수에 비해서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두께가 두꺼워서 그걸 좀 덜어내야 하나 어떡하나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7편을 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8편을 싣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한 편 적게 실게 됐죠.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 쉬는 날에는 어떤 걸 하시나요? 쉬는 날에 잡니다. 잠이 매일 모자라서. 잠을 많이 주무시는구나. 네네. 술 마시고 자거나 아니면 그냥 자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네네. 이 글을 묶어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어딘가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라는 문구가 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이 문구를 이를테면 필름이 끊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 또 만취의 택시를 타면 이유 없이 눈물을 쏟아지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씹다 버린 껌이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여기는 사람 등등등이 있었는데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딱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고요한 편이지만 술을 마시면은 눈치 없이 아무 데서나 좀 잘 울고 좀 큰 목소리로 웃고 막 실컷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주름 빠져서 정물처럼 누워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뭔가 봉화를 쏘아 올리는 기분으로 제가 이 소설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소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른 나이에 걸그룹 데뷔조에 발탁돼서 이제 시간을 쪼개가며 데뷔를 준비했으나 끝내 실패하는 이제 햄릿 어떠세요의 주인공이라던가 아니면 생활비와 학자금 때문에 이제 매춘까지 하고 급기야 이제 연인에 의해서 이제 촬영된 자신의 은밀한 동영상을 또 스스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약간 그러한 주인공들이 조의 방의 주인공 이런 사람들의 어떤 청춘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영 씨도 한창 청춘이 나이잖아요. 네네. 청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청춘이요? 일단은 그 조회방 속의 주인공은 제 생각에는 별로 돈 벌려고 그걸 업로드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세상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 의미가 저가 쓸 때는 좀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계급 차이를 어쨌든 청춘은 많은 경우 가난한 경우가 많죠. 어떤 물질적인 경우에서나 아니면 정신적인 경우에서나. 그리고 저 역시도 비슷하게 병들고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지금 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중에 사실 그게 어떠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라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떻게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저가 그 퀴어 소설을 썼을 때 실제로 평론가분들이 술자리에서 저한테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그 네네. 소설 내부에서 평론가가 했던 말과도 좀 유사한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런 거 저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평론가분들에게 소설로서 내가 대화를 한번 걸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 페르소나를 만드는 기분으로 박 감독이라는 감독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 소설 읽는 것만큼이나 영화 보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라는 그냥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인물이 탄생을 하게 돼서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야심을 갖고 쓴 작품은 아니었고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뭐 퀴어 서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식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저 자신이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서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영 소설가의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를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망해먹은 채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우리는 웃고 떠들고 술을 먹고 섹스하다 죽을 줄이나 아는 동성애자들일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되지 못했고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영원히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